저는 이 기간 조정이 최근 가격 조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적으로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외국인 선물 매매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선물은 솔직히 말하면 이 규모로 우리 시장을 가지고 논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금 꽤 됐거든요. 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배당락이 있다 보니까 예. 외국인 선물 플레이가 좀 강하게 매수 쪽으로 들어오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도 부장님과 함께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쵸. 예, 네. 이게 지난 금요일과 오늘 장에서 뭐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다지만 그 급등 한 대로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너무 갑자기 오르기도 했고, 맞습니다. 약간 공시 타이밍에 대한 시원치 않은 그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어쨌거나 오늘 올랐으니까 네. 반등, 상승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이 된 건 아직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만 어쩌면은 버텀라인을 통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저도 2,550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했었는데, 뭐 지난주 월화수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한국의 동력이 되게 부재했다.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많이 빠졌어요. 있죠. 근데 중국은 잘 버텨줬고, 오히려 좀 레벨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왜 한국만 이럴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본다면, 일단은 한국이 아무것도 없죠. 미국은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트럼프 정책들을 뜯어본다면 미국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고, 가장 피해볼 거라는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의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 더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지난번 상무회의 때는 좀 실망감을 주긴 했지만 우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피력해 줬고, 그리고 유럽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반박을 하는 한편 내수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가져간다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국내는 재정 정책도 마땅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통화 정책도 계속적으로 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로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또 한국이 되게 10월 달이 되게 못해요. 계절적으로 너무 못한데, 요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 위에 그림이 코스피 평균 수익률입니다.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 2021년 이후 보면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9월 달에 부진한데 한국은 또 10월 달에도 부진합니다. 9월, 10월 연속적으로 부진한데 이걸 보면 좀 눈에 띄죠. 10월 달을 보시면 글로벌 증시 대비, 글로벌 지수 대비 평균적으로 2000년 이후든 2010년 이후든 2%포인트 이상 언더퍼폼을 하고요. 21년 이후는 4%포인트 이상 언더퍼폼을 합니다. 10월에 왜 유독 약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만의 정책적인 부재한 국면과 더불어서 실적 시즌의 계절성이 있죠, 한국은.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해, 3분기 예상하회, 4분기 쇼크. 또 한 해 지나면 1분기 서프라이즈, 계속 이 패턴인데 3분기가 되면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해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적 전망까지 내리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눌러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책의 부재 플러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타겟팅이 됐던 거 아닐까? 거기다가 대장저라고 할 수 있는 전자도 계속적으로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을 취약함을 말해주면서 계속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왜 이제 와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더 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뭐 반도체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2018년 중반쯤이거든요. 이때는 2018년 7월 6일 날 대중국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무역 분쟁이 시작됐고 격화되었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2017년 피크를 찍고 꺾이는 그림이었고, 그리고 이때
분기별로 보면 분기별 성장률을 봤을 때 역성장을 하면서 미국이 예. 침체가 아니다라는 논란들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전부 다 들어갔을 때가 PER은 7.62배, 선행 PBR은 0.85배, 선행 PBR은 0.77배, 확정 시적 기준 PBR은 0.85배. 예.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8월 5일 얼마 전 엄청난 쇼크를 기록했을 블랙먼데이 때. 예, 장중 저점을 보면 PBR이 동일합니다. 0.85, 0.85. 코스피 밸류로 보면은 2,425포인트 정도. 선행 PBR도 비슷해요. 0.77, 0.78, 2,360, 2,390. 그러니까 2,400선 전후가 어느 정도 락바텀이 되지 않을까? PBR적인 측면에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서 수급이나 심적인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2,400선 되면은 충분히 내려온 만큼 내려왔다.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선반영된 레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네.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기가 막히게 그 8월 5일 저점은 터치하고 네. 어느 정도 회복은 하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저는 좀 반대 입장에서 또 한번 찬물을 네네. 끼얹자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판다고? 네네. 라고 하니까 이제 더 좀 이거 진짜 안 되나? 네. 그런 실망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플레이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외국인도 지금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동안에는 반도체, 특히 전자만 어마어마하게 팔아댔잖아요. 네네. 매도 규모를 보면은 코스피보다 전자 매도 규모가 더 클 때가 훨씬 더 맞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코스피를 팔았다라기보다는 전자를 팔았는데 네. 그동안 사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기계, 조선 뭐 이런 그렇죠. 업종들이 있죠. 그러면은 전자를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달러 강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죠. 네.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풀렸을 그러겠죠. 텐데 예. 달러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예. 또 다른 쪽에서 팔아가지고 또 사야 되는 그렇죠.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매도 규모는 확실히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네. 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잦아들면서. 그런데 반대 현상으로 그동안 잘 갔던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달러 강세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풍선 효과? 한쪽이 눌리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고 네네.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 누르면 또 한쪽이 부풀어 오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노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나온 현상이지 예. 지금 수급이 영원히 된다? 계속된다? 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9월, 10월에 되게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는 좀 반대로 예. 11월, 12월에는 좀 괜찮아요. 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11월, 12월에는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 2021년 이후 또 강합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본다 하더라도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부장님 초쳐서 죄송합니다. 네. 미국 대선 있는 11월, 12월은 또 안 좋더라고요. 과거 사례 보면.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때 2016년 케이스도 11월 9일 날 급락을 했다가 예, 예.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네, 네. 그랬다가 12월, 1월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네. 보여줬는데, 저는 이 기간 조정이 최근 가격 조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작년 11월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네. 반도체는 작년 11월 이후 누적 순매수했던 거 다 팔아제꼈습니다. 네. 전자는 더 많이 팔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적으로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부진했던 흐름들이 지금은 가격 조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월, 12월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외국인 선물 매매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저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거 팔아서 이거 사는데 네. 어떤 현물 시장도 그렇지만 네. 선물은 솔직히 말하면
이 규모로 우리 시장을 가지고 논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금 꽤 됐거든요. 네. 이거 언제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11월, 12월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배당락이 있다 보니까 예. 외국인 선물 플레이가 좀 강하게 매수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거랑 발맞춰서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11월, 11월에는 한 5천억, 평균적으로 5천억 정도. 네. 12월에는 조 단위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선물이. 그리고 이와 발맞춰서 프로그램 매수가 11월에는 한 5천억 정도, 12월에는 조 단위 1조 이상 유입이 들어오거든요, 매수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수급 계절성까지 염두를 두고 본다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저는 여기서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달러 인덱스는 107을 향해 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 만약에 107을 넘었다면 한 1,410원, 20원을 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달러 대비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 강도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만 진정되게 된다면 수급적으로는 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이만큼 사놓은 상황에서 시장이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여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예.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매수 여력은 충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뭐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나타난 변화잖아요. 예. 지난주 목요일이 뭐였냐? 옵션 만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인 변곡점은 지났다. 근데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달러 강세. 예. 달러 강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안정되게 된다면 좀 시장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작년에도 비슷했거든요. 작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0월 말에 코스피가 2,300을 깼습니다. 네, 네. 2,200 간다, 2,100 간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를 저점으로 갑작스러운 상승을 하면서 그때 분명히 많은 분들이 야, 그 공매도 금지 때문이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하루에 150포인트 올랐다가 100포인트 다 반납하고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추세에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제자리로 와서 다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딱 1월 2일 2670을 찍을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17%가 레벨업 됐었거든요. 이때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죠. 미국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잘 갔는데 코스피만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1월, 12월에 분위기 반전. 물론 그때는 실적이 좋았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유럽도 금리 인하하고 중국도 금리 인하하고 한국도 금리 인하했죠. 그런 상황이고 경기는 그때보다 더 나쁘지 않고 네. 정책 동력은 더 센데 한국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들은 좀 안정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 11월 후반부에는 지금 시장이 더 나빠질 요인보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못했던 찾아보니까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네. S&P 500이나 다우나 나스닥이나 중국 상해종합지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좀 다르게 할 수는 있긴 한데 이처럼 언더한 적은 2000년 이후 없었습니다. 최악의 해는 맞아요. 그러겠죠. 예. 네. 안 그러면 이상한 거죠. 네. 근데 보통 이 정도로 나빴던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에는 조금은 더 언더를 하기보다는 그 언더 퍼포먼 했던 것들을 좀 캐치업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더 큰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전망과 그리고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라는 네. 분석 하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디에 러브콜을 보낼까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우리 시장 전체를 봤을 때야 당연히 대장격인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를 사주는 게 맞긴 하겠는데 야, 오늘도 보면 일단은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팝니다. 네. 그리고 뭐 사는 종목 봤더니 갑자기 현대기아차, 한국전력 막 이렇게 사버린단 말이죠. 개인들은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계절성을 따지고 본다면 일단 대형주입니다. 일단 대형주겠죠. 예. 왜냐면 외국인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수는 그냥 기관 쪽에서 바스켓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사니까 대형주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반도체 아직까지 세게 안 사셨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매도가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반도체 실적 전망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 12개월 선의 EPS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내년 실적이 좀 더 높으니까 네.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외국인 수급도 조금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뭘 사냐 봤더니 자동차, 뭐 유틸리티, 네. 뭐 이런 쪽이잖아요. 예. 일단은 싼 애들입니다. 네. 지금 많이 올라와서 비싼 쪽들은 좀 발을 빼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특히 금융주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씩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실적 시즌 정점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반도체도 조금 살려고 폼을 잡다가 지난주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확실하게 줄었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다시 시장이 진정되고 안정되게 됐을 때 뭘 살까? 싼 걸 사겠죠. 일단은 자동차를 타겟팅을 한 것은 지금 3.8배까지 깨졌었거든요. 네. PER이 네. 싸다. 유틸리티도 여러 가지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긴 했지만 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싼 게 뭘까? 지금 전자의 PBR은 지금 0.84배거든요. 네. 선행 PBR이 2016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PR도 그리고 확정실적 PBR도 거의 역사적 저점권이라서 저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가 들어와 있어서 불안감들을 자극하고 있지만 지금 살만한 업종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그동안 잘 갔던 애들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싼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샀던 종목들 왜 이렇게 뜬금없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뜬금없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내려가지고 네. 제가 안 보고 있었던 거군요. 관심이 없었던.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여기를 사고 있고 그리고 네. 계절성으로 봤을 때도 대형주 그리고 이제 워낙 저평가되고 있는 네. 반도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매수 여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좀 절망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풀리더라도 외국인의 본토에서 IRA를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 충격이 정말 컸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거는 이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IRA 법안 폐지 계획이라고 말했죠. 네네. 뭐 확정된 건 전혀 없고, 없죠. 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될까요? 일단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그쵸.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황상을 한번 볼게요. 이거 IRA 법안을 폐지하려면 법안을 바꾸든지 법안을 폐기해야 됩니다. 네. 그럼 공화당 의원들이 일단은 찬성을 전부 다 해준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보면은 공화당 지역에 민주당 지역보다 2배에서 2배 반 정도가 많아요. 맞습니다. 예산 자체가. 네, 네. 그럼 공화당 의원들 중에 적극 찬성을 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폐기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IRA 법안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으려고 더 영업적인 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파월 연준의장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악재만 나와도 두드려 맞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자 그럼 본론적으로 돌아가서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또 다른 불확실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2017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한 뒤에 중국에 관세를 매긴 게 2018년 7월 6일입니다. 1년 5개월 이상이 걸린 거죠.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법안 폐기까지. 만약에 된다면. 그럼 와중에 공화당이 적극 반대를 한다면, 특히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쏟아지고 있는 지역들에서의 반대가 있다면, 그게 쉽게 맘대로 될까? 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요게 보면은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고요. 판매 규모고요. 네. 그 다음이 유럽 판매 규모입니다. 둘 합치면은 82%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 쪽의 IRA 법안 폐지가 굉장히 불안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했을 때 중국과 유럽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와 주게 된다면 82%가 올라와 주는 게 힘이 셀지 12%가 좀 흔들리는 게 힘이 셀지 그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법안 폐지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2025년은 전기차 2차 전지 투자 환경에 있어서 나쁘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은 걱정이 정점에 달했던 때로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장의 불안 심리, 걱정이 정점에 달해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흐름들과 더불어서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면 2025년은 물가도 안정되고 채권금리 금리 인하 사이클도 지속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 변수로 인해서 달러가 튀고 채권금리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는 있지만 2017년에도 똑같았거든요. 2016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채권금리 튀고 달러 튀었는데 결국에는 달러 안정되고 채권금리 안정됐습니다. 네. 특히 달러는 103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게 2017년 내내 떨어져서 88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매크로 환경들이 중요한 상황에서 달러와 채권금리 안정되게 된다면 그리고 중국과 유럽 경기 부양 정책들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면 뭐가 움직일까?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쪽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2차전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단기 급락을 해서 좀 쇼크가 있긴 했지만 저는 지금 레벨에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바닥을 잡고 좀 반등을 했다가 좀 쉬었다가 하면서 분위기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번 11월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FMC 의사록도 공개되고 지금 물가 때문에 좀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물가 안정이 다시금 확인되게 된다면 시장은 그동안 눌려있던 업종들이 좀 올라오는 그림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다들 실망하고 있는, 다들 걱정하고 있는 쪽들을, 그리고 많이 빠진 업종들,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업종이나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버릴 때가 아니라 좀 버틸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유예 때문에 우리 시장 이렇게 힘들었을 때 느낀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금투세가 저는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발목 잡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IRA도 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아직 시간이 있다지만 못 오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또 시장 넘버를 보니까 네. 미국과 중국 82% 시장 점유율로 얘네 둘은 올라갈 거니까 네. 그리고 관리를 할 거니까 네. 부양책도 실제로 나왔고 네. 그러면 룸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막판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꼭 지금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한국 주식이 워낙 많이 빠지고 워낙 많이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꼭 타노스 같아요. 모든 걸 맞아요. 트럼프가 결정한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7년 케이스인데 2016년 11월 8월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굉장히 충격은 있긴 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관행 조사를 전면 조사를 시행했을 때도 충격이 있긴 했는데 예. 자 이때 충격받았던 신흥 아시아 증시가 18년 1월 말에는 가장 센 그림을 보여줬어요. 결국에는 펀더멘털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채권금리와 달러와도 당선하니까 달러 급반등하고 채권금리 레벨이 올라갔죠. 네.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12월을 지나면서 달러 인덱스는 103을 왔다 갔다 하던 게 88로 갔고 채권금리도 올라와 있던 게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줘 왔어요. 네.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따라갈 텐데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불안감, 공포심리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은 펀더멘털을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증시가 2018년 1월 달에 꺾였거든요. 네. 정책 때문에 꺾인 거 아닙니다. 대중국 무역 관세가 나왔던 거는 2018년 7월 6일이라서 이때 폭락을 한 건 맞죠. 근데 이 변곡점을 만들어준 건
또 한 번 채권금리거든요. 채권금리가 2017년 말까지 쭉 떨어지다가 2018년 1월에는 좀 반등했다가 1월 말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꺾였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거야?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특히 트럼프는 저금리를 원하는 사람이고 제로금리를 가자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통화 정책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예.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채권물이나 달러 인덱스가 너무 과하다라는 점을 봐야지 이게 뉴노멀이다?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 확 와닿습니다. 요즘에는 뉴노멀이라고 하면 모든 게 용인돼버리는, 모든 게 설명돼버리는 시장이 네, 돼버리는데 네. 그걸로 치부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마지막에 하게 되고요. 마무리 말씀. 12월까지 이제 전략을 짠다면 네. 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12월까지 저희는 지수 레벨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뭐 단기적으로 좀 등락은 있을 수 있죠. 워낙 서로 간에 엇갈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고 풍선 효과처럼 어디가 올라가면 어디가 빨아지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다가 또 갑자기 미국 증시 푹 꺼지면 또 한번 출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은 결국에는 바닥을 잡는 과정이지 여기서 새로운 하락 추세를 만드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서 밀리더라도 지금 버티는 구간이고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등락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공포를 사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쪽으로는 분석들과 그런 뷰들이 너무 좋았고 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저는 부장님 통해서 좀 이렇게 희망도 좀 그리고 으쌰으쌰도 좀 얻고 싶은 네. 마음도 솔직히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또 힘내서 국내 시장 전략 대응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